번째 시간이에요. 네 번째 시간이고, 따라서 이제 이번 저와 함께하는 강의는 우리 마지막 강의가 되겠습니다. 좀 아쉽기는 한데요. 그러나 이제 프라하라고는 도시를 볼 수 있다는 것을 함께 우리가 2시간 동안 여행을 할 건데요. 프라하라고는 도시를 만나는 것은 참 좋은 일인 것 같아요. 프라하를 가보신 분도 계시겠지만 안 가셨다 하더라도 우리에게 어떤 의미에서는 좀 익숙한 도시예요. 나이가 좀 드신 분들은 프라하의 봄을 기억하실 거예요. 공산세계에 속하면서도 그 소련식 공산주의에 저항했던, 그래서 결국은 소련이 탱크를 밀고 와서 이렇게 문질러버린 그런 아주 비극을 경험한 현장이죠. 그런데 이 프라하는 그 얘기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몇 년 전에는 또 연속극에서도 프라하가 나오지 않았어요? 그래가지고 많은 프라하의 연인들인가 뭐 프라하의 연인인가 그런 연속 드라마가 있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이 프라하는 자기들은 이렇게 말을 합니다. 프라하는 유럽의 심장이다. 예. 프라하는 유럽의 심장이다. 근데 이 표현이 거짓말 같은데 사실은 그런 점이 있어요. 프라하는 유럽의 중심적 역할을 한 적이 많았어요. 그리고 지리적으로 보면 여전히 지금도 중심적이죠. 혹시 맥주를 좋아하시는 분이 계실까요? 없지 않을 것 같아요. 여러분은 어떤 맥주를 좋아하십니까? 그러니까 보통 맥주를 좀 마실 줄 아는 분들이 아주 좋아하는 맥주가 프라하 맥주, 프라하에서 나온 그 레시피가 프라하에서 나온 그런 맥주를 많이들 좋아하거든요. 좀 약간 그 씁쓸한 맛이 나는 그런 맥주. 맥주 달콤한 거 좋아하세요? 좀 씁쓸한 거 좋아하세요? 나중에 또 이야기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이제 프라하의 성이에요. 프라하의 성이고 굉장히 규모가 큰 성이죠.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그 블라타 강이라고 해서 매우 아름다운 강이 흐르고 있고, 강가에는 불바타 강이 있어요. 그러니까 불바타 강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는데, 오늘 첫째 시간에는 아름다운 불바타 강의 선물, 그게 바로 프라하라는 도시다. 프라하라는 도시를 얘기할 때는 불바타 강을 빼놓을 수가 없다. 그런데 이 프라하는 도대체 누구의 도시냐 하는 그런 좀 뜬금없는 질문을 우리 스스로에게 던집니다. 교수님, 프라하는 체코의 도시지 누구의 도시냐니요. 그렇게 간단하지가 않기 때문에 제가 드린 말씀이죠. 그런 복잡한 프라하는 역사적으로 볼 적에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이기도 했다. 신성 로마 제국이라고 하면 로마가 멸망한 다음에 이제 중세가 오잖아요. 5세기 후반에 중세가 시작이 되는데, 그래서 이제 1000년의 중세가 이어지는데, 그동안에 이제 중부 유럽과 서부 유럽에는 하나의 큰 제국이 존재했어요. 힘이 없는 제국이. 그러니까 이름뿐인 제국이. 그 제국의 이름이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이었죠. 그러니까 영어로는 우리가 흔히 Holy Roman Empire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나중에는 그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를 누가 하냐면 오스트리아의 황제들이 그걸 하게 돼요. 그런데 오스트리아로 황위가 넘어가기 전에 이 프라하에 바로 신성 로마 제국의 황제가 머물렀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들은 유럽의 심장이 프라하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유럽의 제일 큰 제국이 신성 로마 제국인데, 신성 로마 제국의 수도는 바로 우리 프라하였어.
그러니까 우리 프라하야말로 유럽의 심장이지. 그리고 그것이 그 황위가, 왕자리가 오스트리아의 빈으로 옮아간 다음에도 사실 동유럽과 서유럽의 경계에 우리 체코가 있는데 그 프라하의 화려한 문화라는 것은 발전된 모습이라는 건 이루 말할 수 없지. 그런 생각들을 많은 유럽인들이 하고 있어요. 특히 체코 사람들은 그런 생각하죠. 그래서 이제 그때 체코에는 정말 많은 인물들이 나왔는데 그 대표적인 인물들이 이제 여기 세 번째로 적은 얀 후스와 케플러와 브라헤, 티코 브라헤라고 하는 사람이에요. 혹시 이 중에 누굴 제일 잘 아시나요? 아마 공부 잘하신 여러분들은 케플러를 제일 잘 알 것 같아요. 과학 시간에, 물리 시간에 배운 케플러의 제1법칙, 제2법칙, 제3법칙. 기억하십니까, 여러분? 그렇죠. 천문학자 케플러. 천문학자 케플러를 배출한 도시가 바로 프라하다. 그리고 브라헤라고 하는 분도 사실은 케플러 못지않게 중요한 천문학자였어요. 그러니까 천문학이 발달했다는 것은 결국 과학이 발달했다, 그런 뜻이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얀 후스라고 하는 인물은 세계사 공부를 열심히 한 분들은 아마 기억하실 거예요. 종교개혁자 얀 후스. 그러나 화형을 받고 죽은 종교개혁자 얀 후스. 그런데 이제 오늘 저는 이 프라하 설명할 때 프라하를 뭐라고 했어요? 저항과 혁신의 도시라고 했는데 그 저항과 혁신의 상징이 되는 인물이 누구냐 했을 적에 저는 그 사람이 바로 얀 후스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따가 자세한 얘기는 하겠습니다. 그게 이제 1차 시 얘기고요. 2차 시에 가서는 또 우리가 프라하 하면 잊을 수 없는 인물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 중에 이제 몇 사람만 뽑아보는 거죠. 과연 유럽의 심장부답게 인물이 많습니다. 그 대표적인 인물로 여러분이 잘 아시는 분이 성, 변신 이런 작품들을 쓴 동문학계의 스타죠. 카프카.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를 아마 되게 다 아실 겁니다. 카프카라고 하는 작가가 바로 프라하의 작가고요. 그 다음에 쌩 하고 비행기가 날아가면 음속보다 더 빨리 가야 할 때 음속보다 빨리 가는 그거를 마하라고 표현하거든요. 음속이 1초에 얼마 가죠? 1초에 제가 옛날에 배운 기억으로는 341m인가 가잖아요. 1초에. 그러니까 1초에 340m 정도 가는 걸 1마하라고 부르고 2배가 되면은 마하 2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2배속, 3배속을 마하로 표현하는데 마하라고 하는 게 사람 이름에서 온 거예요. 학자의 이름입니다. 체코의 학자입니다. 프라하의 학자였죠. 그리고 여러분이 잘 아시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도 프라하 대학교의 교수였습니다. 그리고 또 아마 요즘 책을 읽는 분들은 요즘이 아니라 뭐 한 20년 전부터 책을 읽는 분들 중에서는 밀란 쿤데라를 아실 거예요. 가령 농담 뭐 이런 것들을 아실 겁니다. 그 쿤데라도 또 체코 사람이다. 그 체코에 인물이 굉장히 많은 거죠. 그 체코는 민주화에 있어서도 굉장히 큰 업적이 있는데 그게 아까 말씀드린 그 바르샤바 조약 기구 안에 있으면서도 소련과 충돌했던 사건. 그게 바로 이제 프라하의 봄이라고 하는 엄청난 정치적 사건이었다. 프라하가 중심부대였다 하는 거고요. 독일 통일도 사실은 프라하에서부터 시작이 됐어요. 나중에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그러니까 제가 저항과 혁신의 도시라고 프라하를 말하는 데는 이유가 있는 거죠. 그리고 또 여러분들은 프라하를 말할 때 현대 프라하의 인물이라면, 체코의 인물이라면 바츠라프 하벨을 또 기억하실 수 있어요. 모르시는 분도 있지만 하벨이라는 사람은 굉장한 인물이에요. 그분은 극작가이기도 하고 민주주의를 위해서 투쟁한 투사이기도 하고 나중에는 공산주의가 끝나고 다시 자본주의가 시작되었을 적에 체코의 초대 대통령으로 뽑힌 사람이기도 해요. 제가 그 시절에 체코가 체제 변화를 겪을 무렵에 그
그 바칠라프 하벨이 쓴 연설문을 체코말은 제가 읽을 줄 모르고 독일말은 잘 읽으니까 독일말로 번역된 그 연설문을 늘 호주머니에 넣고 다니면서 읽었어요. 아주 정말 이렇게 아름다운 연설문이 있나 싶을 정도로, 그러니까 미사여구가 아니고 글이 매우 깨끗하고 아주 주장이 선명하면서도 매우 문학적인 극작가가 쓴 글이니까요. 그런 글을 읽었는데, 그 바칠라프 하벨이라고 하는 사람은 벨벳 혁명을 일으킨 것으로도 또 유명하다. 그게 뭔지는 나중에 좀 설명하고요. 그래서 결국 제가 생각할 때의 프라하는 언제나 아름답고 정말 아름다운 도시예요. 그리고 자유를 향해서 끝없이 투쟁하는 그런 도시다 하는 인상을 받았다 하는 것인데요. 보세요. 이게 그 구도심의 지도입니다. 여기서 뭐 세세하게 어디가 어디고를 지금 따질 필요는 없는 것 같고, 크게 보면 이게 이제 그 불타바 강이, 그죠? 불타바 강이고, 그리고 여기 있는 이 다리가 아주 유명한 그 찰스 황금의 다리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걸어서 건너갈 수 있어요. 여기 가면 이제 프라하 성이 있고요. 이쯤에 가서는 이제 카프카의 뭐 생가가 있고요. 또 여기에는 카프카 박물관도 있고요. 뭐가 굉장히 많아요. 그런데 좀 생뚱맞게 들리겠지만은 이 프라하는 도대체 누구의 프라하인가 하는 질문이 1000년 전부터 오늘날까지 그대로 남아 있어요. 그 까닭은 뭐냐면, 프라하에 사는 사람들은 물론 상당수가 체코 사람이죠. 여긴 체코니까요. 그러나 그게 전부가 아니다. 여긴 독일 사람들 되게 많이 살아요. 독일 사람들만 많이 사는 게 아니에요. 오스트리아 사람들도 되게 많이 살아요. 뿐만이 아니에요. 여기는 유대인도 아주 많이 삽니다.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여기는 또 헝가리 사람들도 많이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체코의 수도인 프라하, 체코라고 하는 나라는 어때요? 우리식으로 하면 어떤 거예요? 우리식으로 하면 서울을 가지고 누구의 서울이냐라고 말하는 그런 식이잖아요. 그래서 서울에 한국 사람도 많이 사는데 중국 사람도 많이 살고 몽골 사람도 많이 살고 일본 사람도 많이 살고 러시아 사람도 많이 살고 미국 사람도 많이 산다고 얘기하는 꼴이에요, 지금. 그러니까 도대체 이 프라하가 누구의 프라하냐 하는 질문이 나올 정도다. 그러니까 물론 1차적으로는 체코인의 프라하죠. 그러나 그것은 오스트리아의 프라하이기도 하고 유대인의 프라하이기도 하고 헝가리인의 프라하이기도 하다. 그래서 20세기 초중반까지도 사실은 체코의 프라하 대학교에서는 강의를 할 때 교수님이 사용하는 언어가 뭐였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독일어였어요. 독일어였어요. 그 독일어로 체코 사람, 독일 사람, 오스트리아 사람, 유대인, 헝가리아 사람들이 다 공부를 한 거예요. 오히려 체코 말은 일상의 언어였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영종이죠. 뭐 우리 같으면 이제 그 독일의 잔재를 지워야 돼 해가지고 막 다 빡빡빡 다 지웠을 것 같은데, 이 사람들은 그렇지 않고 그걸 그냥 그대로 체코인으로서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것도 우리가 좀 참고할 필요가 있다. 우리는 워낙 깨끗한 걸 좋아하죠. 깨끗하게 청소하는 걸 좋아해가지고 막 사실은 역사적 유물인데도 불구하고 총독구 건물도 그냥 벽돌 하나 남기지 않고 다 버리고 다 그런 식으로 우리는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역사 지우기를 굉장히 많이 해요, 항상. 그런데 제가 유럽 사람들을 보고서 느끼는 것은 이제 우리하고는 다른 방식이죠. 저 사람들은 끌어안기를 참 많이 하더라. 그 가령 여러분 독일의 중요한 도시 중에 하나 이름이 쾰른이라는 도시 이름을 아마 들어보셨을 것 같아요. 쾰른 대성당, 굉장히 높은 고딕식 성당이 있고 그렇잖아요. 쾰른이라는 뭡니까? 쾰른이라는 말이 콜론이라는 뜻이에요. 콜론이. 즉 식민지라는 뜻이라고요. 도시 이름이, 독일의 대표적인 도시 이름이 콜로니,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누구의 식민지라는 뜻일까요?
프라하의 식민지라는 뜻이에요. 만약에 우리 같으면 어떻겠어요? 우리 같으면 어떤 식이 되냐면 옛날에 기원전 108년, 지금부터 2100년 전이죠. 2100년 전에 한나라의 한 무제가 고조선을 정복하고 고조선 땅에 한사군을 설치했대요. 다 아시는 얘기죠. 그래서 그 한사군 중에 하나가 뭐 대방군이고 진번군이고 뭐 그런 거 있잖아요. 임돈군이고. 그게 한국 어디인가 그게 있었다 그 말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지명을 지금 우리가 그대로 쓰는 거하고 똑같다 그 말이죠. 씁니까 안 씁니까? 안 쓰고 심지어 우리 역사가들은 끊임없이 뭘 주장하냐면 그런 한사군 따위는 한반도 안에 없었다. 그걸 주로 주장하거든요. 그래서 한반도 안에 그게 있었다라고 주장하면은 저 사람은 식민지 사학자, 문제가 있어.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러한 우리의 태도와 식민지라고는 뜻을 가진 쾰른이라는 이름을 아무 저항감 없이 그대로 사용하고 있는 독일 사람들, 누가 더 강할까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답은 안 하셔도 돼요. 그 쾰른에 가면, 그 아헨에 가면, 그 레겐스부르크에 가면, 그 아우구스부르크에 가면 다 로마가 지금부터 2000년 전이죠. 2000년 전, 2100년 전, 2200년 전에 쌓은 성, 그들이 만든 문, 그들이 만든 건물들을 그대로 가지고 있습니다. 그대로 가지고 있고 심지어는 그 건물을 아직도 사용하기도 해요. 말하자면 우리로 따지면은 몽골군이 들어와 가지고 정동행성을 설치하고 뭐 이것저것 했다고 그러잖아요. 그 건물들을 그대로 간판을 걸어놓고 모양도 그대로 놔두고 그 안에서 우리가 살면서 오는 사람들 불러서 이게 바로 정동행성이야. 이게 원나라 사람들이 만든 거라고 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꼴이라고요. 어떻습니까, 여러분? 태도의 차이를 볼 수 있죠. 그런데 우리는 심지어 일제시대의 건물조차도 마지못해 몇 개 남겨둔 것이 전부다. 역사란 과연 그렇게 마음에 안 드는 것은 지워버리는 것이 정답인 것인지,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기왕에 일어났던 일은 기왕에 일어났던 일로 놔두는 것이 정답인지 한번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체코의 프라하를 보면 저는 어떤 답이 옳다고 여러분에게 제가 강요할 권리도 없고 그렇게 하려는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체코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놔두고도 얼마든지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이 사람들은 다 놔두고 있지만 이 사람들은 실제로 체코 사람들, 체코의 지식인들은 대부분이 다 영어도 잘하고 독일어도 다 잘합니다. 그런데 평상시에는 영어나 독일어로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다만 언제 영어나 독일어로 말하냐면 그 유럽 사람들은 그 점이 참 재밌어요. 저 사람이 나한테 영어로 말을 걸었잖아요. 그럼 나는 내가 영어를 할 수 있으면 영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저 사람이 나한테 독일어로 말을 걸었잖아요. 그럼 내가 독일어를 할 수 있으면 독일어로 대답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저 사람이 체코말로 말을 걸었으면 체코말로 하는 거고요. 그렇게 한다. 그래서 저는 그런 걸 보면서 우리 구미 시민들도 그런 때가 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요. 일본 사람이 와서 일본말로 말을 걸면 일본말로 응대하고, 서양 사람들이 와서 영어로 얘기하면 영어로 응대하고, 중국 사람들이 중국말로 얘기하면 중국말로 응대하는 그런 구미시가 되면은 얼마나 좋을까. 그것이 결국 우리가 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이긴 것이고, 우리가 훌륭하게 됐다는 그런 증거가 아닐까. 너 왜 자꾸 남의 나라 말을 하려고 그래? 이렇게 나무랄 것이 아니라, 그렇게, 그 실제로 이제 프라하는 그런 점에서 유럽의 심장이라고 할 만하죠. 체코인이지만, 체코에 갇히지 않은 체코인들이다. 아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고 있어요. 이게 이제 몇 번이고 보여드리잖아요. 이게 구시가지예요. 여기 이제 성이 있고, 뭐 교회들이 있고, 전망탑이 있고, 이 카르의 다리가 있고, 구 시청사에 천문시계가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천문시계라는 말 혹시 아시나요?
그러니까 혼천이 이런 게 이제 천문시계인 거거든요. 천문시계가 어떤 시계를 천문시계라고 하나요? 좀 보통 시계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좀 궁금하잖아요. 근데 사실은 매우 간단해요. 아주 정확한 시계를 천문시계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천문 현상을 그 시계를 기준으로 기록하고 판단해도 좋을 만큼 정확한 시계, 그거를 천문시계라고 한다. 뭐 별도의 시계는 아닌 겁니다. 아주 정밀한 시계를 말해요. 그런 정밀한 시계가 시청에 있습니다. 그런데 좀 놀랍잖아. 이거 제가 찍은 사진이에요.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프라하는 삼성의 도시입니다. 프라하가 삼성의 도시예요. 모르셨죠? 프라하 공항을 바츠라프 하벨 공항이라고 하는데, 그 바츠라프 하벨 공항에 제가 프라하를 마지막으로 갔던 것은 지금부터 한 4년 전인 것 같아요. 지금부터 한 4년 전. 그 사이에 변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4년 전 일이니까 아마 바뀌지 않았을 것 같은데요. 바츠라프 하벨 공항 지분의 51%를 삼성이 가지고 있어요. 근데 그거는 잘못된 투자였어요. 결과적으로는. 그러니까 삼성에서는 프라하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지정학적 위치, 문화적인 그런 맥락을 고려해서 앞으로 이 프라하가 굉장히 발전성이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공항의 51% 지분을 사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국 사람이 여행을 가면은 뭐 한국말 안내도 나오고 다 그래요. 51%가 우리 거니까. 그리고 이제 공항에서부터 도심으로 들어오는 길에도 이렇게 삼성 깃발이 막 군데군데 다 있어요. 그래서 삼성이 점령한 도시 같은 그런 느낌이 들어서 뭐 우리 한국 사람으로서 기분 나쁠 리는 없죠. 그죠? 기분 좋죠. 근데 그게 소득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나중에라도 잘 되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이 명소로는 바로 그 카를 다리에, 카를은 신성로마 제국 황제의 이름이 카를이고요. 그 카를이 바로 여기에 체코 대학교를 만들었기 때문에 그 대학교 이름을 카를 유니버시티라고 부르기도 하고 체코 프라하 대학교라고 부르기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그 카를이 만든 이 다리가 있는데 오래된 다리입니다. 말하자면 1000년 된 다리입니다. 1000년 된 다리치고는 굉장히 규모가 크죠. 그렇잖아요. 우리나라에 뭐 한 500년 전의 다리는 서울에 가면 수표교 같은 게 있는데 그건 뭐 두어 사람 건너가는 그런 다리잖아요. 길이도 짧고 또 정몽주가 철퇴를 맞고 목숨을 잃은 개성의 선주교 같은 다리도 아주 좁은 다리잖아요. 이건 좀 다른 얘기지만 포은 정몽주는 왜 하필 다리에서 자객에게 암살됐을까요? 깊이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간단해요. 이유는 다리가 좁기 때문입니다. 다리가 좁아서 경호원이 많이 따라붙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옛날에는 자객들이 대개 다리 밑에 숨어 있었어요. 다리 밑에 숨어 있다가 타격 목표, 테러 대상이 다리 중심쯤 왔을 적에 그냥 튀어 올라간 겁니다. 그리고 바로 쓱싹 해치운 거죠. 그것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사마천의 사기 열전에 보면 자객 열전이라는 게 있는데 자객 열전에서부터 나오는 그야말로 낡은 레파토리입니다. 낡은 레파토리예요. 그것이 이제 정몽주 때까지도 되풀이되고 있었다. 정몽주는 참고로 말씀드리면 고려의 당시 국무총리였던 거죠. 문화시중이었습니다. 그 경호원이 당연히 많았죠. 그래서 길가에서는 정몽주를 습격한다는 것이 불가능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리를 노리고 있었던 거다. 그 다음에 이제 정몽주와 관련해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그 시조 있잖아요. 하여가와 단심가.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 운운 하는 거하고
이 몸이 죽고 100번 고쳐주고 운. 사실일까요, 여러분? 사실이라고 배우셨죠, 다. 근데 제가 역사가로서 봤을 때는 그건 다 시뻘건 거짓말입니다. 그거는 지어낸 얘기입니다. 그렇다고 뭐 혐오감을 가질 필요는 없고요. 그거는 문학화한 거예요. 문학적으로 정몽주의 죽음을 형상화한 거니까 그렇게 우리가 뭐 흥분할 필요는 없고요. 사실이 그런 건 아니었다. 사실은 정몽주라고 하는 사람은 아주 탁월한 정치가여가지고 이성계가 해주에서 낙마를 해가지고 말에서 떨어져가지고 상당히 아팠어요. 거의 중상의 버금가는 상처를 입었어요. 그래서 정몽주가 칼을 뽑았던 겁니다. 그래서 이성계 일파에게 숙청, 체포, 귀양, 사형 이거를 집행하려고 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이성계 일파로서는 아주 궁지에 몰렸던 거죠. 그때 이제 이성계 아들 중에서 아주 기민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그게 여러분이 잘 아시는 태종 이방원이죠. 태종 이방원이라는 아주 기민한 아들이 있어가지고 승부를 걸어버렸던 거죠. 정몽주를 죽이는 것, 핵심을 파괴하는 것 외에는 우리가 정치적으로 살 길이 없다. 그래서 해결을 한 것이지 그 마당에 무슨 뭐 이런들 어떠하리 저런들 어떠하리를 하고 뭐 이 몸이 죽고를 부를 필요는 없었다. 이미 정몽주가 이성계파를 다 숙청하고 있었는데 감히 이방원이 무슨 회유를 할 수도 없는 거고 그건 역사적 상황에 전혀 맞지 않는 문학적 형상화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다리 얘기를 하다 보니까 여러분 그 말씀을 드렸는데 그 선주교에 비하면 이게 더 오래된 다리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넓고 이렇게 길다. 그거는 결국 체코의 문화 수준, 체코의 학문의 수준, 체코의 건축의 수준을 가늠할 수 있는 하나의 잣대인 거죠. 결코 개성이 부족해서가 아니고 개성이 미개해서가 아니고 보통은 그 시절에는 개성의 선주교 정도 다리를 놓는 것도 잘하는 일인데 프라하는 유럽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당시 유럽의 심장부였기 때문에 이렇게 뻔듯한 다리를 놨는데 여기에는 뭐 이 신부님 같은 경우는 아주 희한한 그 전설의 주인공이기도 해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그리고 여기에는 막 뭐가 쓰러진 듯이 보이는데 이게 뭐냐면 거기에 유대인들이 많이 살았기 때문에 유대인 묘지입니다. 유대인 묘지. 그리고 이거는 바로 그 유대인들의 공회당입니다. 그걸 이제 시나고그라고 하잖아요. 시나고그, 공회당인데 여기도 뭐 엄청 정말 빵빵한 전설이 있어요. 왜냐하면 이 시나고그, 공회당, 유대인의 성전이죠. 유대인의 성전에는 전설이 있는데 어떤 전설이 있냐면 이 성당의 이름, 공회당의 이름과도 관계가 있어요. 이름이 뭐냐면 오래된 새 공회당이에요. 말이 안 되죠. 그죠? 오래된 공회당이든가 새 공회당이어야 되는데 번역을 해서 보면 오래된 새 공회당이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기 있는 유대인들이 이제 사업에 성공해가지고 숫자도 늘어나고 그래서 멋진 공회당이 필요했답니다. 그래서 랍비들이 기도를 하니까 전설입니다. 예루살렘에서 돌 하나가 날아왔대요. 그러니까 아주 자기들 선조들의 공회당에 한 모서리죠. 모서리 돌이 날아왔답니다. 그러니까 오래된이죠. 그 오래된 돌이 날아와가지고 랍비의 기도에 부응해서 이들이 공회당을 지려고는 자리에 탁 떨어졌답니다. 그 돌을 머릿돌로 삼아가지고 새로 공회당을 지었대요. 하여 이름이 오래된 새로 지은 공회당이다. 오래된 새 공회당이래요. 말도 어렵네요. 그 다음에 이제 지금 볼만한 거리를 일단 한번 관광을 시켜드리는 겁니다. 제가 지금 그 관광 안내원이 돼가지고 워낙 카프카가 유명하니까 여기 가면 카프카 박물관이 있어요. 카프카 박물관. 이게 이제 카프카고 그것도 여기 쓰여 있잖아요. 프란츠 카프카 무세움. 프란츠 카프카의 박물관이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제 이 프라하의 역사에서 우리가 꼭 짚고 넘어갈 부분이 바로 카를 다리를 만든, 카를 대학교를 만든, 카를 왕성을 만든 신성 로마 제국 시대를 생각해 봐야 된다. 거기에 이제 중심이 되는 인물이 카를 4세예요. 카를 4세. 카를 4세가 여기 지금 뒷모습에 말을 타고 있는 황제의 뒷모습인데요. 우리나라로 치면은 고려말 인물이네요. 고려말 인물. 고려말 인물이고, 이 카를 4세가 어쨌든 자기 명의로 가지고 있었던 영토가 이만큼이에요. 어때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뭐 적지 않죠. 그러니까 이게 신성 로마 제국인데 이탈리아 북부까지 포함해서, 그런데 그 수도가 프라하에 있었으니까 프라하 사람들은 유럽의 심장부다, 자기들이. 그렇게 이야기할 만하죠. 그 카를 4세 때는 참 많은 거를 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이 건물을 지었어요. 어때요? 보기에도 굉장히 웅장하죠. 이게 이제 성 비투스 대성당이라고 하는데, 뭐 이 성당에 또 얽힌 설화도 있어요. 근데 거기까지는 다 지금 제가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러니까 도처에 그런 아주 신기한 설화들, 전설들이 다 잠자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가시다가 발로 툭 차면은 그 전설이 깨어나서 여러분에게 말을 걸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프라하에 가실 때는 귀를 쫑긋하고 모서리를 툭 치시라. 그러면 전설이 살아나서 여러분에게 하소연을 하든지 뭐 자랑을 하든지 뭔가 이야기를 걸어올 것입니다. 이 비투스 대성당에 들어가 보면 아주 이제 고딕식이니까요. 어마어마합니다. 이 높이도 어마어마하고 스테인드 글라스도 대단히 아름답고 그야말로 고딕 성당에서 볼 수 있는 많은 특징들을 우리가 볼 수 있는데, 다시 한번 보시면 제가 아까 여러분에게 뭐라고 말씀드렸냐면 오해를 하지 마시라고요. 카를 4세의 영토를 표시할 때 보면 영토가 무지무지하게 컸잖아요. 그죠? 무지무지하게 큰 영토를 가진 황제. 야, 진짜 엄청났겠구나. 그렇게 생각하실 텐데, 그렇게 생각하면 속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지 마시고 이 지도를 다시 한번 보시라고요. 이 다시 한번 보시면은 덩치는 엄청 큰데 아래를 보니까 색깔이 어때요?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죠. 이 색깔이 여러 가지 색깔이 나오는 까닭은 뭐냐면, 이게 겉으로 보면 신성 로마 제국 한 나라인데 자세히 보면 많은 영주들의 독립국의 연맹인 거예요. 그래서 어디는 대공이 다스리고, 어디는 영주가 다스리고, 어디는 후작이 다스리고, 어디는 백작, 공작, 왕 해가지고 사실은 황제는 이름뿐이었다. 황제는 이름뿐이었다. 그걸 이제 제가 보여드리기 위해서 그랬던 거고, 이 다리에 아까 그 희한한 성직자 한 분이 있었다고 그러는데, 그 성직자의 이름은 카를 다리에 있는 네포무츠키라고 하는 신부의 모습이에요. 네포무츠키. 다시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포무츠키. 여기 십자가를 들고 있는 어떤 신부님이 한 분 계시잖아요. 카를 다리에. 이분이 네포무츠키 신부다. 그럼 도대체 무슨 사연이 있는 걸까? 무슨 사연이 있냐면요. 이게 프라하에는 이런 전설이 많아요. 이 네포무츠키 신부님한테 어느 날 황후마마께서, 그냥 왕비라고 합시다. 얘기하기 편하게. 체코의 왕비마마가 고해성사를 한 거예요. 근데 그 고해성사의 내용이 뭐였냐면, 이 왕비마마에게 왕 말고 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슬픈 사랑의 이야기를 네포무츠키 신부님한테 고백하고 죄를 용서받기를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네포무츠키 신부님이 다 듣고 난 다음에 보석으로 이렇게 하십시오. 성부와 성자와 성신의 이름으로 아멘. 그렇게 보냈어요. 그런데
그걸 누군가가 듣고 있었어요. 그걸 들은 사람이 왕에게 가서 고자질을 했어요. 네포무츠키 신부님한테 왕비마마가 가가지고 뭔가 비련의 애정 사건을 고백한 것이 분명하다. 그러니까 왕이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질투심이 발동했어요. 질투심이 발동해가지고 네포무츠키 신부님을 잡아오라고 그래가지고 물어본 거죠. 오늘 왕비가 그대를 찾아간 게 맞느냐? 맞습니다. 뭐하러 왔느냐? 고해를 알았습니다. 그러면 거기에 무슨 왕비의 비밀을 얘기한 거 맞느냐? 맞다고. 그럼 어떤 비밀을 얘기했는지 나한테 말을 해달라. 그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말을 잘 들으면 그대의 충성심을 내가 높이 사서 장차 추기경으로 삼을 것이다. 그리고 이 프라하의 대주교 자리도 그대에게 줄 것이다. 그러니까 그 비밀을 나한테만 꼭 말해주길 바란다. 이렇게 임금님이 미끼를 던진 거죠. 그런데 네포무츠키 신부님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노 그런 거죠. 신부는 결코 고해한 내용을 하나님 외에는 그 누구에게도 발설할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임금님 내가 물어도 안 되느냐? 그러니까 안 된다고 그랬어요. 정말 안 되느냐? 정말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래가지고 임금님이 화가 머리끝까지 나가지고 이 네포무츠키 신부님을 협박을 하다 못해서 고문을 가하고 고문을 해도 안 되니까 이 불타바 강에다가 집어넣어가지고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네포무츠키 신부님의 전설을 전하면서 그 석상을 만들어가지고 다리 위에다가 모셔두고 거의 제일 인기 많아요. 사람들이 다 지나가다 네포무츠키 신부님 앞에서는 믿던 안 믿던 다 이렇게 해요. 여러분도 가면 한번 해보세요. 근데 제가 물어봤어요. 다 얘기가 좋은데 네포무츠키는 어느 시대의 신부님입니까? 네포무츠키에게 그런 몹쓸 짓을 한 왕의 이름은 누구입니까? 없어요. 그게 없어요. 네포무츠키의 전설은 지어낸 얘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네포무츠키 신부라고 하는 사람은 없었어요. 자, 그럼 여기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되잖아요. 왜 이런 이야기가 나왔을까요, 여러분? 이제 여러 가지가 있겠죠. 그래서 제가 생각을 한 건 뭐냐면, 이 체코는 문제예요, 문제. 뭐가 문제냐면, 교회하고 왕이 너무나 찰떡궁합. 야합이 너무 심해. 그러니까 교회가 교회의 본분을 다하지 않고 세속 권력을 위해서 시녀 노릇을 너무 심하게 해요. 그래서 제가 생각할 땐 그래요. 그래서 체코 시민들이 이야기를 만든 거라고 봐요. 뭐라고? 교회는 제발 정치의 시녀가 되지 말라는 뜻으로, 교회는 제발 우리의 비밀을 지켜달라는 뜻으로, 교회는 제발 임금님의 말보다는 하느님을 더 소중하게 여기라고는 그런 뜻으로 아마 네포무츠키의 신화를 만든 게 아닌가. 저는 이제 그렇게 해석을 하죠. 그러나 이건 저의 해석이고 정체는 알 수가 없다. 해석이 마음에 듭니까? 이제 이 칼을 사세만 하더라도 그야말로 정치와 종교의 뭐예요? 본인은 야합이라고 생각하지 않았겠죠. 정치와 종교의 협동을 매우 정열적으로 추구한 인물이었다. 그래서 아까 그림으로 보신 비투스 대성당 또 이가 만들었거든요. 그러니까 그렇게 국가적인 총력을 기울여서 성당을 크게 지었으면 그 성당의 대주교를 임명할 때 이 황제께서 나는 모르겠다, 니들이 알아서 해라, 그렇게 했을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럴 리가 없죠. 자기 말을 잘 듣는 사람을 대주교로 삼고 그 대주교는 사사건건 황제가 하는 일을 축복하고 황제가 하는 일이 하느님의 뜻에 부합된다라고 아부를 했겠죠.
그렇게 체코에서는 역사가 이어져 가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교수님, 이야기가 좀 틀린 것 같아요. 뭐가 틀려요? 아니, 프라하가 자유와 변혁의 도시라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보니까 그 반대 아닙니까? 교회가 늘 왕의 편만 들은 것 같은데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십니까? 그러니까 한국말은 좀 끝까지 들어보시라고요. 나중에 얘기할게요. 어쨌든 그렇게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이렇게 지어놓으니까 야경이 정말 끝내줘요. 그래서 여러분이 그 사랑하는 아내와 사랑하는 남편과 사랑하는 연인과 함께 프라하를 찾아간다면 그건 참 사랑을 매우 도와주는 그런 여행이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아름다운 장소에 가면은 사랑이 더욱더 깊어지거든요. 보고 있는 것만으로도 사랑이 깊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프라하 방문을 적극 권장합니다. 볼 게 많다. 그 맥주가 어떤 맥주였냐면 필스너라고 합니다. 필스너라고 해요. 필스너. 그 필스너란 말은 필슨이라는 지방의 맥주다 그런 뜻이에요. 그 약간 쌉쌀하고 필스너 맥주의 특징은 또 어떤 게 있냐면 저하고 같이 가면 제가 아주 맛있는 필스너를 여러분과 함께 마실 수가 있는데 필스너는 특징이 이 맥주는 빨리 따를 수가 없어요. 필스너 맥주 한 잔을 따르려면 330ml 필스너 한 잔을 따르려면은 7분이 걸려요. 7분이. 이해가 안 되죠? 거품이 아주 많이 나기 때문에 그 거품이 나오는 걸 피해가면서 따르려면 한 잔을 따르는데 7분이 걸려요. 그러니까 미리 조금씩 따르고 있어야 돼요. 7분 뒤에 갖다 줄 걸.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가서 필스너를 한 잔 시켰는데 10분쯤 기다린다. 그건 정상이에요. 아니 그 맥주 한 잔 가져오는데 뭐 10분씩 걸려. 그게 아니라고요. 따르는데 7분이 걸리니까 앞에 주문이 있으니까 어쩌면 30분도 기다려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30분 동안 그냥 이야기하면서 즐기세요. 그러면 그 사완이 잊지 않고 맥주는 갖다 줄 테니까. 알코올 도수는 얼마쯤 되냐고요? 알코올 도수는 한 4.8도 정도 돼요. 4.8도 정도 되고 이게 좀 쌉쌀한 맛이 있어서 씁쓸 맛이 있어서 한 모금을 싹 마시고 나면은 입안이 개운해지는 느낌이 와요. 그리고 이 필스너는 반드시 차게 마셔야 돼요. 얼려서 마시면 안 되고요. 얼려서 마시면 안 되고 그 온도까지는 제가 정확하게 몇 도라고 말을 못 하겠는데 아무튼 아마 한 5도에서 8도 정도로 마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맥주의 온도가. 그렇게 해서 시원하면서도 쌉쌀한 맥주를 아주 더운 여름날 해가 질 무렵쯤 마시면은 이게 아주 효과가 100점이다. 그리고 어디 가서 술을 드실 때에는 우리 한국 사람들은 한국 문화의 특징인데요. 나쁜 건 아닌데 그게 권장할 만한 문화는 아닌 것 같아요. 우린 보통 술을 마실 때 어떻게 합니까? 안주를 시키잖아요. 그죠? 빨리 마시기도 하고 안주를 시키잖아요. 근데 안주를 시키지 않는 게 좋아요. 술은. 그러니까 술은 그냥 술만 마시는 게 좋다. 그걸 안주까지 먹으면 배만 부르고 술을 많이 못 마신다.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술은 술로 즐기셔야지 안주를 먹고 있으면 그 맥주를 먹는 맛이 안 나죠. 그러니까 땅콩을 멀리 하시고 땅콩은 맥주가 오기 전에 몇 개 드시고 맥주가 온다면 그냥 맥주를 드세요. 또 술집에서는 안주 팔아서 장사하는데 제가 장사 방해하는 얘기했군요. 어쨌든 이 프라하에 가면 이 성이 굉장히 장관을 이루는데 한 번에 완성된 건 아니에요. 이렇게 큰 성을 한 번에 쌓을 수 있는 재력은 누구에게도 없는 거고요. 9세기쯤에 일단 완공된 성을 증축하고 해서 오늘의 모습이다. 그거는요, 유럽의 대부분의 석조 건물이 다 그래요. 하루아침에 진 건 아니고 짓고 또 짓고 또 짓고 늘리고 석조 건물은 늘릴 수 있어요. 얼마든지.
그래서 이제 야, 이렇게 거창한 건물을 어떻게 지었을까? 대개는 수백 년 동안 지었으니까 너무 기죽지 마세요. 우리는 이제 목조 건물이기 때문에 빨리 짓기는 하지만은 오래 버티질 못하니까 몇십 년이 지나면 중건을 하고 하잖아요. 그건 뭐 문화적 차이인 거죠. 어쨌든 돌로 이렇게 수백 년 동안에 걸쳐서 지어놓고 나니까 폼은 되게 좋습니다. 카를다리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카를 4세 때 만들었기 때문에 카를다리라고 하고 14세기 후반에 지었다. 고려 후기에 지었다. 그러니까 정몽주가 철퇴를 맞고 선주교에서 돌아가시기 좀 전에 지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정말 잘 만들었어요. 그 시대에 이렇게 긴 다리를, 수백 미터 다리를 이렇게 넓게 만들 수 있었다는 것은 참 기적에 가까운 일이죠. 그리고 그 다리는 대체로 늘 붐벼요. 왜냐하면 프라하에 여행을 간 사람 중에 이 칼 다리를 한 번 안 건너본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리고 거기서는 이제 관광객을 노리면서 이렇게 커리커처를 그리거나 이런 거는 이제 커리커처잖아요. 그죠? 아니면 초상화를 그려서 파는 사람들도 많고요. 웨딩 사진을 찍는 한국 사람들, 웨딩 사진을 찍는 중국 사람들도 제가 여기서 많이 봤습니다. 제가 이 프라하를 아마 서너 번 가본 것 같아요. 서너 번 갔는데 처음에는 한국 사람은 저밖에 없었어요. 제가 80년대에 갔을 때는 저밖에 없었는데 제가 간 그날 가를다리에서 한국 사람은 저 외에 못 봤는데 그 다음에 이제 90년대에 가보니까 한국 사람이 좀 보이더니 2000년대에 가니까 뭐 한국 사람 되게 많더라고요. 그리고 이 카를 4세가 창립한 프라하 대학교는 정말 유서 깊은 대학교고요. 1348년에 만들어졌으니까요. 그 중에서도 이제 이게 초창기 건물이죠. 초창기 건물 하나가 남아있는데 이 건물은 제가 좀 압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건물 안에서 그 강연을 한 적이 있기 때문에. 그 이제 자랑이죠. 이렇게 되면. 근데 이제 이건 굉장히 그 유서 깊은 건물이에요. 그러니까 한 600년 넘게 된 멋진 건물이죠. 거의 이제 주로 이제 대학에 중요한 행사를 할 때 하는데 제가 언제 그걸 했냐면 자랑을 한 김에 마저 할게요. 그 유럽에서는 보면 이제 한국학자 대회라고 하는 거를 2년에 한 번씩 하는데 이 프라하에서 할 적에 제가 기조 강연을 한 번 한 적이 있어요. 그래서 그때는 이 건물을 사용하게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좀 그렇게 중요한 행사, 큰 행사를 할 때는 이 카롤리나라고 있잖아요. 우니베리타스 카롤리나. 이게 바로 카롤이 카를이에요. 카르 대학교 그런 뜻입니다. 뭐 아무튼 제 강의 내용이야 뭐 들을 만한 것이 없었고요. 다만 건물은 볼만했습니다. 그리고 이 카를 대학교의 총장이자 아까 나왔던 신부님 있었죠? 그 신부님 성함이 뭐였죠? 가짜 신부님. 여기 있었잖아요. 네포무츠키 신부님과 같은 존재가 현실에도 있었다. 그 현실 속에 있었던 사람은 누구냐면 얀 후스다 하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건 고해성사와 관계되는 건 아니고 얀 후스는 화형을 당했어요. 종교 개혁을 하느라고 화형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얀 후스는 어떤 사람이냐면 이렇게 생긴 분이죠. 이분이 1415년에 사망했거든요.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보다 약 100년 전에 사망한 겁니다. 그러니까 루터의 종교개혁 시기는 우리나라로 따지면은 정암 조광조 시대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정암 조광조는 사약을 먹고 죽었는데 루터는 살았다. 그런데 그 루터보다도 100년 전에 똑같은 일을 한 사람이 있었다. 그 사람이 바로 체코의
프라하 대학교 총장인 얀 후스였다. 그 얀 후스의 초상화는 이와 같습니다. 이렇게 그리기도 하고요. 얀 후스. 자, 프라하 대학교에서 총장을 선거로 뽑았거든요. 그 당시에. 총장을 선거로 뽑았는데 총장으로 뽑힌 인물이 바로 얀 후스였어요. 자, 그럼 얀 후스의 신분은 뭐였을까요, 여러분? 15세기 초,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하면 태종 때인데 프라하의 최고의 학문적 영예가 걸린 카롤 대학교의 총장 얀 후스, 평민이었습니다. 평민입니다. 얀 후스는 평민이에요. 평민인데 대학 교수가 되었고 평민인데 대학 총장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하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 태종 때에 대제학의 자리에, 예문관 대제학의 자리에 성균관 대사성 겸 예문관 대제학의 자리에 평민이 뽑힌 거하고 같은 거예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는 일어나지 않았죠. 세계 어디에서도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은 아니었죠. 그런데 프라하에서는 그러하였다. 프라하는 자유의 도시였습니다. 프라하는 변혁의 도시였습니다. 그런 카톨릭 신학과 교수인 거예요. 그러니까 얀 후스는 카톨릭 신학과 교수예요. 카톨릭 외에 다른 신학이 없었고요. 그 당시에는. 그런데 얀 후스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교회가 틀렸다. 교황이 틀렸다. 교황이 반칙을 하고 있다. 교황이 성경에 어긋난 행위를 하고 있다. 지금 돈을 모으는 것은 하느님의 뜻이 아니다. 교황의 뜻이다. 지금 성직자들이 너무나 부패하다. 너무 타락해 있다. 그리고 왜 신자들에게 성서를 읽지 못하게 하는가? 왜 성서는 교회 재단에 사슬로 묶어놓고 미사 시간 외에는 뚜껑도 열지 못하게 하는가? 그건 있을 수 없다. 성서를 알아야 된다. 그래가지고 얀 후스는 체코 말로 라틴어로 된 성서를 번역했어요. 그리고 얀 후스는 강의를 할 적에, 신학 강의를 할 적에 라틴어로 강의를 하지 않고, 그 당시 대학에서는 라틴어로 다 하는 거였어요. 말하자면 한문으로 사서삼경을 그대로 주자집주를 읽고 해석하는 그런 격이었죠. 그러나 얀 후스는 그 모든 것을 체코말로 했어요. 여러분 아십니까? 제2차 바티칸 공회가 1960년대 초에 열렸는데요. 그때 비로소 로마 가톨릭 교황청은 결론을 냈어요. 뭐라고? 성경을, 자국어로 된 성경을 이용하라. 그때 비로소 미사를 집전할 적에 성서를 읽을 때 라틴어로 된 성서를 읽지 말고 자국어로 읽고 자국어로 해석하라. 그전에는 어땠단 얘기예요? 라틴어로 읽으라고 한 거죠. 그러면 그 라틴어를 모인 그 신자들이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듣죠. 못 알아들어도 상관이 없다는 거였거든요. 여러분 생각해보면 참 기가 막히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18, 19세기에 많은 천주교 신자들이 순교를 하셨는데 정작 그분들은 우리말로 성서를 한 줄도 읽어본 적이 없어요. 미사를 볼 때는 항상 라틴어로 봐야만 됐으니까. 그렇다고 해서 라틴어를 알고 있었던 것도 아니에요. 앉아 일어서 하면 앉아 일어서만 하고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그런 점에 비추어 본다면 그보다 500년 이상 된 오래전에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이 체코말로 번역하고 체코말로 설교를 하고 교황청의 잘못을 지적했을 때 교황청에서 어떻게 생각했겠습니까, 여러분? 이놈은 안 돼. 얘는 너무 위험해. 그거는 아니야. 반성해. 근데 반성을 안 해요. 총장님께서.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너는 아무래도 악마가 씌운 것 같아. 분명히 이거는 마귀의 장난이야.
그래서 우리는 너를 불로 정화하겠다. 이게 지금 야누스를 붙들어다가 1415년 7월 6일 날 불에 태워가지고 죽인 거예요. 산채로 불에 태워서. 프라하 대학 총장님을, 프라하 시민들이 사랑하는 이 사람을, 아무런 잘못이 없는 이 사람을 로마 교황청의 방침에 어긋난다는 이유로 불태워서 죽여버렸어요. 그래서 그림이 많이 남았어요. 이제 이것도 야누스가 화형을 당하는 장면을 그림으로 그린 거고, 이것도 역시 야누스가 그런 장면이에요. 그러니까 그림은 다 다르죠. 그러나 내용은 같아요. 자, 여러분. 그러면 여러분이 프라하의 가톨릭 신자였다면, 그 당시에는 전부 다 가톨릭일 때예요. 그랬다면 우리는 야누스 죽음 앞에서 어떻게 해야 됐을까요, 여러분? 잊자? 잊어버리자? 힘이 없는데 어떻게? 대든 게 바보지? 모난돌이 정 맞는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나 가지? 그렇게 하고 있나요? 이게 평민으로 프라하 대학교 총장에 선출된 태학자 야누스. 그래서 The Letters of John Hus 그랬잖아요. 야누스의 편지가 남아 있어서 읽고 싶으신 분은 영어로 읽어보시기를 권합니다. 그 순간에 읽기가 싫어지셨나요? 그 다음에 이제 제가 말씀드리려는 게 뭐냐면, 프라하를 제가 자유와 저항의 도시라고 그랬잖아요. 이유가 있다. 왜? 보세요. The whose it was라고 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후스를 따르는 사람들이 전쟁을 일으켜요. 이 사람들이 포기를 안 해요. 그게 체코예요. 체코의 유리한 점입니다. 1900이 아니고 1419년부터 15년에 돌아가셨으니까 4년 동안은 공포에 질려가지고 꼼짝을 못하다가 그 제자들이 스승을 잊지 못해서 일어납니다. 그래서 36년까지 싸워요. 36년까지. 10년 이상 처절하게 싸워요. 여기 지도를 그렸죠. 이 흐름이 바로 후스의 사상적 동지들과 가톨릭 교회의 싸움이에요. 이거 완전히 달걀로 바위를 치는 격이에요. 그렇지만 쉽게 포기하지 않고 무려 약 20년 동안을 싸웠다. 무려 약 20년 동안을 싸워가지고 결국은 로마 가톨릭 교회가 이기죠. 그렇지만 화해가 성립되지는 않았어요. 왜냐하면 그때 일단 꺾이긴 했지만, 제가 저항의 도시라고 말하는 이유는 그로부터 시간이 한참 지난 다음에 1618년 5월 23일 날 또 이 후스의 추종자들이, 후스의 후배들이 시청에서 가톨릭 교회의 입장을 대변하는 고위관리 2명을 잡아가지고 창밖으로 그냥 내던져서 죽었는지 살았는지 몰라요. 뭐 2층이니까 죽지는 않았을 것 같긴 해요. 근데 하여튼 상당히 많이 다쳤겠죠.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드디어는 전쟁이 또 일어나는 거예요. 그 전쟁이 무려 몇 년을 끌어요? 30년을 끌어요. 그게 이른바 이제 이게 종교개혁기에 일어난 전쟁이거든요. 신교와 구교의 갈등이 전쟁으로 폭발해요. 그래서 오늘날은 천주교와 로마 천주교하고 개신교가 사이좋게 잘 지내잖아요. 그렇지만 이 평화는 그냥 온 것은 아니었어요. 그냥 온 건 아니고 1618년부터 1648년까지 30년 동안 징글징글하게 싸웠어요. 정말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어떤 도시에서는, 제가 잘 아는 독일의 프라이부르크라고 하는 도시에서는 인구가 12,000명이었는데, 이 전쟁이 시작되기 전에 인구가 12,000명이었는데 이 30년 전쟁이 끝난 다음에 그 도시에 몇 명이 살아남았냐면 2,000명이 살아남았어요. 10,000명이 죽었어요. 12,000명 중에 10,000명이 죽었어요. 30년 동안에. 그런 곳도 있었다. 적어도 3분의 1이 죽었어요.
이 전쟁이 휩쓸고 간 지역에서는. 프라하도 예외가 아니죠. 이게 바로 그 전쟁의 참상을 그리는 모습이고요. 워낙 사람을 많이 죽이려고 하다 보니까 창도 아깝고 활도 아까워서 어떻게 죽였나 한번 보세요. 어떻게 죽였습니까? 나무에다가 대롱대롱 매달아서 죽였어요. 상대방을. 구교는 신교를, 신교는 구교를. 누굴 믿어요? 다 하느님을 믿는데요. 이렇게 처절하게 싸웠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싸움의 사망자 비율을 이렇게 여러 가지 색깔로 표현한 거예요. 50% 이상이 죽은 것도 많다. 그 다음에 적게 죽었어도, 그러니까 전혀 안 죽은 것도 있지만 그건 싸움이 없었던 지역이고, 싸움이 있었던 지역은 적어도 10% 이상 사람들이 다친 게 아니고 죽었다고요. 죽은 사람이 그렇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했죠. 그런데 이 전쟁이 30년 만에 끝난 이유가 뭔지 알아요? 가장 결정적인 이유는 지지난 시간에 우리가 공부한 비잔틴 제국의 멸망 이후에 이슬람 제국 있잖아요. 메흐메트 2세가 만든 오스만 튀르크. 오스만 튀르크가 유럽을 침략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슬람의 공격 앞에서 구교와 신교가 손을 잡았던 겁니다. 만약에 그 이슬람의 침략이 없었더라면 30년 전쟁이 아니라 50년 전쟁이 될 수도 있었던 거예요. 그런 끔찍한 일이 있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강조하고 싶은 것은 이게 지금 프라하에 있는 얀 후스의 동상이거든요. 그러니까 얀 후스라고 하는 이 인물은 자유를 향한 체코인의 의지를 상징화하는 그런 표상이 되었다. 그리고 이것은 앞으로 제가 지금 다 설명하지 못한 둘째 시간에도 좀 말을 할 앞으로 일어날 많은 중요한 정치적 사건에는 언제나 누가 있었다? 얀 후스가 있었다. 얀 후스라고 하는 사람은 1415년에 화형을 당하고 죽었지만 체코인의 가슴 속에서는 언제든지 되살아날 수 있는 화산이었다. 그거죠. 지금도 그렇다. 한마디로 정리를 하면 이런 거가 될 것 같아요. 어떤 한 도시가 또 어떤 한 나라가 제대로 되려면 뭐 여러 가지가 필요하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에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사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죽은 지 사람은 누구나 다 죽는데 죽고 나서 200년 뒤, 300년 뒤, 500년 뒤에도 언제까지나 우리 가슴 속에서 불씨가 될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 필요하다.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사는 거고 그런 사람들이 없으면 역사가 아무리 오래 되어도 별 의미가 없다 그거예요. 그러니까 프라하 같은 경우에는 그런 사람이 많은데 제가 얀 후스를 특별히 강조한 거는 바로 이 체코라고 하는 나라가 겪었던 많은 비극적인 변화들 그런 속에서도 언제나 체코 사람들이 용기를 내서 일어설 수 있었던 것은 얀 후스와 같은 인물이 있었기 때문이다 하는 것이고요. 물론 얀 후스가 전부는 아니었고 또 아까 카를 4세라고 하는 그런 훌륭한 황제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프라하의 번영, 프라하의 발전, 프라하의 안정을 생각할 때는 카를 4세가 떠올랐고 프라하가 고난에 빠질 때마다 어떤 위기에서 뭔가를 헤쳐 나갈 때마다 얀 후스가 떠올랐던 거죠. 그리고 이제 프라하에는 당연히 훌륭한 문학작품을 쓴 이들도 적지 않이 있었다 하는 거죠. 그거는 이제 근대에 와가지고 카프카와 같은 사람, 또 밀란 쿤데라와 같은 그런 인물, 바칠라프 하벨 같은 사람이 있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으로든 학문적으로든 종교적으로든 또는 문예라고 하는 방면에서 언제나 꺼냈을 수 있는 호주머니 속에 수호신이 있다는 거죠. 그게 이제 굉장히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그런 점에서 우리 구미에는 누가 있을까도 좀 한번 생각을 해봐야 할 것 같고요. 분명히 있다고 봅니다. 여기서 거론하진 않지만. 그리고 또 우리 한국에는 또 누가 있을까도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구심점을 놓치지 않고 언제든지 위기가 올 때마다 우리에게 기쁨이 있을 때마다 함께 회상할 수 있는 인물들
그게 이제 역사의 힘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중에 이런 티코 브라헤 같은 사람은 유명한 천문학자인데 이 코가 이게 가짜예요. 왜냐하면 이 사람은 사실 덴마크 귀족인데 이게 지금 쇠로 붙인 코거든요. 검투사 노르사, 그러니까 그 옛날에는 그 귀족들이 수틀리면 서로 1대1 듀얼 캠프를 했거든요. 파이트를 했거든요. 싸움을 했어요. 그때 이제 상대의 칼이 코끝을 스치고 가는 바람에 코가 달아나 버렸죠. 그래서 이제 그 코를, 없는 코를 어떻게 해요? 이식을 못하니까 쇠로 만들어 가지고 금칠을 해서, 금으로 뭡니까? 도금을 해가지고 가짜 코를 걸고 다녔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가 유명한 거는 사람이 맨눈으로 관측할 범위에서는 가장 정밀한 천문 관측을 했대요. 천문학이 되게 발전했어요. 그 바탕 위에서 이제 요하네스 케플러가 나와가지고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뭐 제1법칙, 제2법칙 등등등을 만들었다. 그리고 이 사람은 이제 망원경도 만들어서 근대 과학혁명에 한 발 가까이 다가가게 되는 거죠. 그런 업적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정밀한 천문 시계를 프라하는 가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프라하는 우린 잘 몰랐던 프라하지만 알고 보면은 아주 오래전부터 과학이 엄청나게 발전한 그런 나라임을 알 수가 있죠. 케플러의 법칙은 여기서 따로 설명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케플러를 통해서 처음으로 알게 됐어요. 뭘 알게 됐냐? 동심원 운동이 아니라 천체,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별들이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사실을 알게 된 거죠. 케플러 이전에는 타원 궤도로 움직인다는 걸 몰랐던 거예요. 동심원 운동을 한다고 봤기 때문에 항상 예측을 하면 틀리는 거예요, 모든 것이. 아시겠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조선의 천문학도 케플러가 없었기 때문에 오차가 되게 많았던 거예요. 타원 궤도라고 하는 걸 상상을 못했으니까. 그리고 이제 카프카, 아인슈타인 등등을 얘기하겠는데요. 작품에 대해서는 말하지 않고 카프카에게는 굉장히 큰 어려움이 있었죠. 카프카의 일생의 가장 어두운 그림자는 아버지였어요. 카프카는 사실 전업 작가가 되고 싶었거든요. 유대인이었죠. 부유한 유대인 가문의 아들입니다. 전업 작가가 되고 싶었는데 아빠가 그걸 말렸죠. 그런데 카프카는 그 아버지의 의지를 꺾을 만큼 그런 강한 인물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늘 불평을 하면서도 아버지가 시키는 대로 했죠. 그래서 이제 편지만 써놓고 보내지 못한 아버지를 원망하는 그런 글이 지금도 남아 있고요. 아주 가부장적인 아버지였던 거죠. 그래서 이제 심지어는 그러니까 이 편지가 바로 그 편지예요. 아버지를 막 욕하는 그런 편지. 그리고 프라하 시내에는 이 카프카 이렇게 동상이 있는데 좀 특별한 모습이죠. 어떤 모습인가요? 어떤 한 우라만 사나이의 목에 올라탄 모습이잖아요. 그러면 이 우라만 사나이가 누굴까? 괴물인데 아마 자기 아버지를 그렇게 형상화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하는 정말 넘을 수 없는 그 산. 문학적으로 보면 그것도 좋은 일인 것 같아요. 인간적으로 보면 불행한 일이지만은 그의 개인적인 불행이 결국은 그런 깊이 있는 문학 작품을 낳았으니까 오늘 집에 돌아가서는 아이들을 좀 괴롭혀 봐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이제 카프카 박물관 입구고요. 거기에 보면 아주 희한한 조각이 있어요. 그래서 이게 19금에 해당이 될 것 같아서 보여드릴까 말까 하다가 보여드립니다. 뭐 하고 있어요? 이렇게 다 어른이 된 남자들 둘이서 서로 바라보면서 개관하는 시간에서부터 문 닫는 시간까지 계속 둘이 쉬를 하고 있어요. 뭔가 의미가 있어 보이지 않아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건 아무튼 뭐 생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도대체 남자들이 이렇게 벌거벗고 마주보고 서로 오줌을 싼다는 건 어떤 의미가 있을까?
그리고 이제 이게 바로 아까 그 초속 341m를 1 기준 단위로 하는 속도, 마하. 바로 그 마하라고 하는 과학자의 동상입니다. 그러니까 이건 하나의 새로운 말하자면 측정 방식을 찾아낸 거고요. 그리고 말씀드린 것처럼 아인슈타인이라고 하는 20세기 최고의 물리학자가 처음으로 교수 노릇을 한 것도 프라하 대학교였다. 그런 걸 보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역시 유럽은 유럽이라는 생각이 들죠. 유럽은 도대체 독일 사람이 체코에 가서 교수를 하든 뭐 스위스 사람이 가서 하든 뭐 프랑스 사람이 가서 하든 영국 사람이 가서 하든 제한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 제한이 없어요. 그거는 지금만 없는 게 아니죠. 옛날에도 없었죠. 얼마나 올라간 옛날까지 없었습니까? 끝없이 올라간 옛날까지 그런 제한이 없었죠. 그런 점에서는 유럽은 서로 치고받고도 많이 했지만 역시 여러 개의 나라이면서도 하나의 문화권이라고 하는 생각이 들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반면에 우리는 중국이나 한국은 서로 긴밀한 관계에 있는 것 같지만 혈연적으로는 사실 관계가 거의 없잖아요. 왕래가 거의 없잖아요. 그래서 그런 점에서는 좀 예외적인 지역이에요. 어디가 예외적이라고요? 양쪽 다. 저쪽은 아주 국경이 없다시피 할 정도로 왕래가 심하다는 점에서 예외적이고 우리는 국경이 마치 한 세계와 또 다른 세계를 가르는 선처럼 되어 있다는 점에서도 예외적이다. 그럼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어떻게 살겠습니까, 여러분? 세계 대부분의 나라들은 그 중간 어디엔가 있다. 그런데 주로는 어느 쪽에 있겠습니까? 우리 쪽에 더 가까운 형태로 존재할까요? 아니면 유럽 쪽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존재할까요? 그게 우리들의 질문이죠. 유럽 쪽에 좀 더 가까운 형태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의 삶은 상당히 예외적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야 되고요. 그 예외를 우리가 청산할 수 있는 지금 좋은 기회가 왔습니다. 어떻게 왔습니까? 다문화 가족이 많이 생기지 않았어요. 그런 그 다문화 가족이라고 하는 걸 배타적으로 보지 말고 이것이 우리를 풍요하게 만드는 우리를 아시아 속에서 우리를 세계 속에서 자유롭게 하는 중요한 요인이라고 그렇게 받아들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아마 그게 쉽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왜? 살아온 버릇이 있기 때문에. 아인슈타인이죠.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2차 세계대전을 끝낸 것도 핵폭탄, 원자폭탄이지만 그 핵폭탄을 처음 만든 것은 미국이었잖아요. 미국이 만약에 핵폭탄을 만들지 않았으면 그 뒤에 아무도 핵폭탄을 안 만들었을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미국 정부가 핵폭탄을 만들었는데 그게 이제 맨하탄 프로젝트인데 그 프로젝트를 시작하게 만든 사람은 바로 이분이었던 거예요. 아인슈타인. 아인슈타인은 유태인이잖아요. 아인슈타인은 나치를 피해서 유럽에서 미국으로 이주한 그런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독일을 두려워했죠. 독일의 침략을 두려워해서 미국 대통령에게 핵폭탄을 반드시 만들어야 한다고 주장했고요. 그 당시 미국은 핵폭탄을 만들 기술이 전혀 없었는데 마침 영국에서 상당 부분 연구를 해온 게 있어서 그 노하우를 그냥 공짜로 가져간 겁니다. 게다가 이제 독일을 비롯한 유럽 여러 나라에서 미국으로 나치를 피해서 넘어온 훌륭한 과학자들이 많았죠. 그 과학자들의 힘을 빌려서 단시간 내에 미국이 핵폭탄을 만들어낸 거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는 아인슈타인이 이렇게 후회를 하는 거예요. 뭐라고 했어요? 독일이 핵폭탄 개발에 실패할 줄 알았더라면 대통령에게 쓴 나의 그 편지는 안 보냈을 텐데 라고. 그러니까 너무나 많은 희생이 발생하고 핵폭탄이 가지고 있는 그런 처참한 가공할 파괴력 그 앞에 아인슈타인은 눈물을 흘리면서 후회를 했다. 그 말입니다. 그래도 좀 인간적 매력이 있죠. 이 아인슈타인은 정말 천재적인 물리학자이긴 했는데
그 세상살이에는 굉장히 어두운 사람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자기 공부에 빠진 나머지 파티에 초대를 받았는데 잠옷 차림으로 갔다든가 잠옷을 입고 있었다는 사실을 자기가 몰랐던 거죠. 그러면서도 또 연애는 되게 좋아해가지고 그 여성의 유혹에 굉장히 약했어요, 아인슈타인이. 그걸 또 이제 소련에서 이용해가지고 중간에 또 아인슈타인으로부터 뭔가를 빼내려고 미인계를 쓰기도 하고, 그럼 또 그런 미인계에 걸려들기도 하고, 그런 아인슈타인입니다. 모르셨나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사람이 바로 그 유명한 쿤델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많이 돼 있죠. 예를 들면 이제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이라는 책도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책인데요. 거기에 보면 이런 재밌는 말도 나와요. 인간의 삶이란 오직 한 번뿐이며 모든 상황에서 우리는 딱 한 번만 결정을 내릴 수 있으므로 과연 어떤 것이 좋은 결정이고 어떤 것이 나쁜 결정인지 결코 확인할 수 없다. 그렇죠. 왜냐하면 두 번 다 해봐야 어느 결정이 좋았는지 아는데 소풍을 가기로 할까 말기로 할까 했는데 소풍을 이미 가버렸어요. 그러면 안 간 것이 좋았는지 간 것이 좋았는지를 판단할 수는 없는 거죠, 사실은.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러 가지 결정을 비교할 수 있도록 두 번째, 세 번째 혹은 네 번째 인생이 주어지지 않는다. 그게 참을 수 없는 존재의 가벼움에 나옵니다. 참을 수 없이 가벼운가요? 잘 모르겠네요. 이렇게 들어보면 너무 무거운 것 같아요. 자, 여러분. 인생은 한 번 사는 거랍니다. 두 번 결정을 못 합니다. 한 번 결정하고 그것으로 끝인 겁니다. 후회하지는 말아야겠죠. 그래서 이제 이런 얘기도 나오죠. 그녀는 자기에게 참을성이 없던 것을 후회했다. 함께 더 오래 있었더라면 그들은 조금씩 그가 사용했던 단어들을 이해하기 시작했을 수도 있었을 것이다. 너무 직역이네요. 그들의 어휘는 너무도 수줍은 연인들처럼 천천히 수줍게 가까워지고 두 사람 각각의 음악도 상대편의 음악 속에 녹아들 수도 있었을 텐데 그러나 이제 너무 늦었다. 이것도 사실 잘 쓴 글이긴 한데 직역을 해놓고 보니까 우리말 문장은 그렇게 아름다운 문장은 아니네요. 뜻은 그래도 전달이 되죠, 여러분. 앞에 보여드린 것과 같은 맥락의 글이네요. 두 번 결정할 수 없으니까. 프라하의 봄은 아마 아시는 분도 있고 모르시는 분도 있을 것 같은데 1968년에 일어났던 사건입니다. 그때 말하자면 자유화 운동이 동구권에서 일어났고 그 당시에 이제 또 한 사람의 야누스가 등장한 거죠. 그 또 한 사람의 야누스는 이번에는 두부체크라는 이름을 가진 공산당 서기장이었습니다. 이 두부체크가 프라하의 자유를 선사했죠. 그러자 이제 체제 위기를 절감한 소련군이 탱크를 보내가지고 동맹국가인 체코를 무력으로 진압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다쳤습니다. 이렇게 많은 시민들이 그래도 저항을 했죠. 그런 저항의 젊은이들 가운데 한 사람이 바츠라프 하벨이었어요. 이렇게 아주 심각했습니다. 시가로 진입한. 나는 여러분에게 결코 폭력을 선동하는 것이 아니라 소련군 탱크가 프라하에 진입했을 때 이 지금 프라하의 청년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이런 용기가 필요하다고 생각해요. 탱크가 왔으니 이제 우리 다 죽었다. 도망가자. 숨자. 프라하를 떠나자. 그런 사람도 있었겠지만 또 누군가는 이렇게 열심히 싸워야죠. 탱크 뚜껑을 열고 거기다 화염병을 집어넣어 버리는 거죠. 안 그래요? 너무나 제가 폭력적으로 보이시나요? 뭐 그런 게 좀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젊은이로서 박해를 받던 사람이 반체제 지식인이죠. 반체제 지식인으로서 온갖 고난을 당하면서도 결코 굴복하지 않은 또 한 사람의 야누스가 나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바츠라프 하벨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나중에 이제 인터뷰할 때 하는 얘기가 그거잖아요. 이 사람은 자기가 한 일은 모두 다 아주 단순한 원칙에 의해서 했다. 단순한 원칙에 의해서.
그 단순한 원칙이 뭐겠습니까? 이제 붙잡혀가면 이렇게 다 사진도 찍고 그렇게 하는 거죠. 그런 그였기 때문에 나중에 철의 장막이 붕괴되고 난 다음에 체코슬로바키아가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체코와 그죠? 슬로베니아와 또 다른 나라로. 그럴 때 이제 그 과정이 굉장히 폭력적일 수 있었는데 벨벳이란 말은 비로드거든요. 무혈혁명으로 문제를 해결해요. 그 참 성숙한 태도죠. 체코와 슬로바키아 공화국으로 분리를 해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은 본래 체코슬로바키아라는 나라는 없었던 거예요. 이 사람들은 종교가 달라요. 이 사람들은 민족이 달라요. 이 사람들은 말이 달라요. 그런데 어떻게 체코슬로바키아가 됐냐면 그건 소련이 그렇게 묶었기 때문에 한 나라가 됐던 거죠. 그러니까 소련의 힘이 빠지자 체코와 슬로바키아가 그냥 원심 분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것이 멈추지 않고 또 이렇게 쪼개져요. 어마어마한 그런 정치적 소용돌이가 있었지만 그걸 잘 지나갔는데 1989년 가을에는 이 프라하가 또 다른 의미에서 굉장히 중요한 역사적 무대가 되었다. 자유를 향한. 그게 바로 뭐냐면 역시 체코기 때문에 가능했다고 생각해요. 이때 이제 동독이 부글부글 하고 있었을 때거든요. 동독이 부글부글 하고 있었는데 많은 동독 시민들이 서독으로 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동독 당국이 그걸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그러자 이 동독 시민들이 프라하에 있는 서독 대사관으로 몰려간 거예요. 그걸 서독 대사관이 다 수용을 했어요. 그러니까 대사관이 터질 만큼 사람들이 들어왔어요. 보이시죠? 이렇게 막 넘어 경찰들은 잡고 막 그런. 그런데 이 사람들을 결국 체코는 어떤 결정을 하냐면은 이게 참 대단히 유럽적인 현상인데요. 체코는 아직 공산주의 국가였습니다. 이때 공산주의 국가인 체코에 있는 서독 대사관에 불법으로 들어와 있는 동독 시민들을 특별 열차에 태워서 서독으로 데려가는데 합의를 한 거예요. 그런데 이 열차가 어디를 지나가야 되냐면 동독을 지나서 가야 돼요. 다른 길이 없어요. 정말 끔찍하죠. 동독 정부는 그 사람들이 서독으로 가는 걸 찬성하는 겁니까? 반대하는 겁니까? 본래 반대하죠. 그런데 협상에 성공해요. 그래가지고 그 특수열차가 동독 지역을 통과할 때 검문을 하지 않고 무정차로 가게 동독 정부가 협조를 해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서독 땅에 무사히 도착을 해요. 그게 성공했다는 말을 듣고 이제 동독의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됐겠습니까? 다 체코로 달아나 버린 거죠. 서독으로 가기 위해서. 그러면서 이제 과격한 사람들이 통일을 외치기 시작했죠. 그래서 통일이 와버렸어요. 이게 이제 그 기차를 타고 동독 주민들이 서독으로 간 동독 주민들입니다. 어마어마한 사건이죠. 그때 제가 독일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루하루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정말 손에 땀을 주면서 보고 있었죠. 그러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일어났거나 말았거나 간에 프라하는 여전히 그림처럼 아름답다. 그겁니다. 거기까지 이제 오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간이 더 있으면 더 풍부하게 얘기를 했겠지만은 그러기에는 좀 시간이 부족한 것 같고요. 여러분들께서 사회에 걸쳐서 언제나 지치지 않은 모습으로 이렇게 강의실을 찾아와 주시고 늘 함께 호흡하면서 유럽의 이야기를 내 자신의 이야기처럼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차 시간만 아니면 여기서 밤이 새도록 있을 텐데 차 시간이 급해서 유감스럽게도 작별을 구합니다.